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있는 이봉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영재 판별과 과학영재 프로그램 사례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는 과학영재 판별과 관련된, 그러니까 과학영재에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 그다음 특징, 그리고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영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탐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를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재 프로그램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새로 개발하고 또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고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제 개발했던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영재의 판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학영재가 무엇인지 또 과학영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재를 판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재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 이거를 이제 영재를 판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재 판별은 영재의 정의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영재를 교육하고자 하는 것들이 영재 교육이니까 이 영재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즉 프로그램의 목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재를 판별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판별의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어릴수록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하면은 똑똑한 아이들, 지능이 높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단일한 기준보다는 다양한 도구, 다양한 절차를 활용해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례적인 판별보다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판별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뭐 취학 전 학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판별의 정확도를 기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비율의 아동들을 선발을 해서 뭐 교육하는 과정에서 판별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몇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별의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수만큼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많이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원칙에 나와 있던 내용이지만 우선 다차원적, 단순히 지능가 하나만 가지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다차원적, 그 다음에 이례가 아니라 다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판별할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 뭐 주관적 평가 자료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 다차원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데인데, 보통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사라든지 학부모, 친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추천 이 과정들이 들어가고 있죠. 보통은 지금은 이제 교사 추천들을 가장 신뢰도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경제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력,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것들이 들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보통 이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 성취도 검사, 또 창의성 검사, 인성 검사,
이런 것들을 표준화 검사를 하는데,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해져 있는 어떤 하나의 검사 도구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을 표준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검사 방법도 이 표준화 검사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에는 이 수행 과정들을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실습을 한다거나, 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주를 한다거나, 또 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을 실제로 수연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실험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를 배치를 해서 그 수행하는 과정들을 관찰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제 영재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이 학교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올림피아드와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피아드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긴 하지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의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한 8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들은 이 선교육을 하고 후선발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부서 영재교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일부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판별의 준거는 일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어떤 주관적인 평가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는 원론적인 게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공정성을 굉장히 기울이고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 판별 또는 영재 선발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영재가 뭐냐? 즉 영재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또 이게 정의란다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영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조작적 정의라고도 부르는 것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 교육을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은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과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영재교육 현황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영재교육의 어떤 계획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영재 선발들이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또는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대표적인 어떤 기관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영재 교육에서의 선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이 그 영재교육원 내에서 교육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영재 선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재가 뭐냐 또는 영재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정의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뭐냐? 능력이 뛰어나 탁월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이게 이제 영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아이들로서 정상적으로 제공된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거를 이제 영재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영재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별화된 교육, 영재 교육이죠. 이 영재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재 교육에서의 영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들이 뭐냐, 이것만 봤을 때는 뭐 능력이 뛰어난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능력이냐,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 렌졸리라는 사람이 쓰던 쇄골이 개념의 정의,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도 좀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공유하듯이 어떤 지능, 즉 평균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적 능력에는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 수행과 관련돼서는 그 수행하는 거의 측면에서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제 집착력. 과제 집착력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도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로서 영재들이 이제 영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영재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우리가 하는 영재가 여러 선생님들도 과학 이외에 다른 교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영재 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과학과 관련된 과학 수학, 여기서 말하는 과학 영재는 수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학 영재이기 때문에 이 과학 영재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 영재성을 과학에 대한 흥미, 고도의 수학적 능력, 고도의 언어 능력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과학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거나 이룰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정규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재의 정의하고 요거를 이제 약간 과학으로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보면요. 영재 개념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과학 분야에 특별한 과제 집착력을 보이고 과학 분야에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일반 능력 및 특수 능력이 평균 이상인 자로 장래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학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은 설명을 했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또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가 창의성이 있냐, 어떤 두 명의 학생을 놓고 누가 창의성이 높냐라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또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기는 사실 저도 좀 어렵기는 한데, 많은 책이나 많은 자료에서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서 창의성을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유창성. 세 번째, 융통성. 네 번째, 독창성. 다섯 번째, 정교성. 이렇게 5가지가 물론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건가 이럴 수 있는데, 이런 5가지의 요소들이 잘 융합해가지고 그 발현이 될 때 이 학생은 창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감성이 뭐냐면은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들에서 중요하고 또는 의미가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능력, 뭐 관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문제 상황 등을 잘 찾아내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유창성은 뭐냐면은, 유창하다는 게 뭐예요?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정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때 그때 유창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은 뭐냐면은 이 사고를 확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를 융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독창성은, 이거는 좀 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할 텐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교성은 우리가 정교화 시킨다라는 말 표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 과학이라면은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정교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 다섯 가지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용 속에 묶어서 밑에 예를 집어넣는데, 어떤 곤충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유심히 관찰했다? 민감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곤충과 유사한 다른 곤충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종류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유창성이 높은 거고, 또 이런 곤충들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곤충의 범주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높은 거고, 또 이 곤충의 특징에 맞는 아주 재미하고 재미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독창성이 높은 거고요. 이러한 활동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면 정교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나가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영재들은 그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잠재 능력과 자질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적 차원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왜 해야 해요? 우리 당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우수한 고급 인재를 발굴해서 국가에 나중에 이 동력으로 삼기 위한 거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교육을 할 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교육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재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거, 앞에서 렌줄리 나왔으니까 똑같이 렌줄리가 했던 심화학습 단계 모형이라는 걸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 심화학습 단계 모형은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탐구 단계에서 약간 관심 있는 걸 찾아가는,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1단계라고 보고요. 2단계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에 관심 있는 걸 찾아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뭔가 이렇게 그 필요한 능력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뭐 실험이라면은 실험 이 도구, 실험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분석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이런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과정. 이게 이제 그룹 훈련 단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은 실제 문제를 적용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실제 문제 연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단계, 2단계 활동들이 보통 이 수업 중간에 이루어지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좀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부서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에서는 1단계, 2단계 활동들이 중심이 되고, 사사 과정에서는 이 3단계가 중심이 돼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영재 판별을 할 때 또는 영재 선발을 할 때 어떤 그 도구가 사용되고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막 찾아서 보면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논문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논문을 검색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구재단에서 인정을 해주는 등재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 KCI라고 부르는 KCI, GeoKI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검색도 가능하고 또 논문도 거의 대부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 판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보면은 여기에 그 영재 판별 또 영재 선발 검사 도구들도 예로 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영재 교육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2012년도부터 영재 교육 대상자 수가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2012년도, 13년도 될 때까지 점점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해와서 2012년도, 13년도에 피크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 감소를 합니다. 초등중 학생의 수도 역시 같이 비율적으로 줄어들어서 영재 교육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1.8%, 2%까지 못 올라간 상태에서 점점 줄어서 지금 1.5%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죠. 사실은 이 영재교육 대상자 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선정하는데 약간 애매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 영재교육 대상자냐 이렇게 정의가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영재학급, 그다음에 영재학교, 과학고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버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곳들 몇 개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생각하면 알겠지만 좀 약간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는 것이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정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든과 동시에 영재교육 대상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 기관도 보면은 영재학교 과학고는 지금 현재 전국에 2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251개, 대학부서 영재원이 93개인데 요 대학부서 영재교육원은 그 지원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을 예를 들면은 이 이제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전국에 27개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 이외 나머지들은 또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재교육원들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이 이제 1000개가 좀 넘어서 기관들의 수는 영재학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분야별로 보면은 수학, 과학, 수과학을 합쳤을 때가 62%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38%는 다른 과목인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보과학, 그 다음에 발명, 그리고 융합. 이것까지 다 수학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외에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 인문사회 쪽에 관련된 영재교육은 굉장히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대상자 현황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기관별, 그러니까 지역별로 봤을 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5,800명, 영재교육 기관 수가 97개, 영재교육 교원 수가 1,35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표로 다시 보면요. 경남의 그 영재교육 대상자 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네. 경남이 영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구수 대비, 그러니까 그 초중등 학생 수 대비로 봤을 때는 제주나 세종이나 경북, 전남, 대전, 뭐 이건 사실 작기 대구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적어서 뭐 아주 그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중간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22학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제가 이게 문서를 찾지를 못해서 예전 거를 그냥 가져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남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도 이 직무연수를 좀 강하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과정, 심화과정, 뭐 전문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매년 또는 이 여름, 겨울 방학 중에 1년에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경상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기초과정을 들으셨다면은 다음에 심화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판별 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얘기하면요. 우선 판별하고자 하는 영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따르고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재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판별해서 점점 이렇게 좁혀가지고 판별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단계적으로 1차의 서류에서 뭐 20%, 그 다음에 표준화 검사에서 1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여나가면서 선발을 하는 게 여기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모아서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천서, 그 다음에 그 GED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생도 제출하고 선생님도 제출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1단계 정보들을 들어가고, 또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학생들이 수행했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고서를 뭐 2개 제출하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찰만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수행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곳들은 이 실제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면 정보 수집에서 이 시험 보는 측정 검사 같은 표준화 검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영재교육 선정 그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이 학생들이 적합하다. 근데 뭐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그냥 점수화 시켜가지고 우리 대입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 그 필요한 인원들의 커트라인 자르듯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할 뿐이지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선정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절차 방법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정보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차원적, 다단계적 그 판별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도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기도 하고요. 추천서를 쓰기도 하고 행동 체크리스트를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선발되냐 안 되냐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학생들의 평소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영재학급부터 영재교육원, 뭐 대학부 영재교육원,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여러 단계,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어떻게 선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만 조금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이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름에 8월 달에 선발 요강이 나갔고요. 이건 이제 진주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참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관찰 그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물론 이제 이건 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부터 평소에 기록됐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학부모가 9월달, 10월달 요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교사는 11월 15일까지 GED에다가 이 관찰했던 내용들을 이제 입력하고 추천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학교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 생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그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 이제 표준화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이제 같은 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를 공지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추가 선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원을 할 때 제출해야 될 내용들 보면은 뭐 교사들은 영재 행동 특성 보고서, 교과 적성 체크리스트, 리더십 특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이 검사 도구는 지금 이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모든 전국에 있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준화 검사를 해서 원래는 만들어진 검사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게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따로 또 이거 합숙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검사들은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문제들을 보기가 어렵기는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들은 이 앞에서 제가 연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것들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제출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물론 최종본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이 캐디 리더십 특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개발할 때 나왔던 예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 같은 경우에 도덕성과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한 문항 내용들을 대고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는 뭐 이거는 창의적 인성평정 체크리스트는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논문들 내용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 검사 도구가 만들어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검사 도구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는 교사용 창의적 인성 평정 체크리스트 관련된 것들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마다 그 심사하는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 창의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일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영재교육원들이 영재교육원 내에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심층 면접을 수행을 하고요. 일부 영재교육원에서는 실험 관찰 같은 경우들을 관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필식보다는 이 면접식 형태로 질문해 가지고 학생들이 응답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지원자 학생 수가 사실은 모집 인원보다 많은데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최근에 몇 개 대도시에 있는 영재교육원을 제외하면은 1차에서 지금 거의 미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험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1단계 전형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내용들도 그냥 담겨져 있던 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과학고등학교 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저 과학고 가고 싶습니다. 영재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관돼서 이런 식으로 판별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전국에 8개 영재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2단계는 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영재성 검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3단계가 제일 특수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 2박 3일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캠프들을 수행합니다. 영재성 캠프, 과학 창의성 캠프.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안에서 면접도 하고 문제 해결력 평가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재성 다면 평가, 영재성 캠프 이게 다른 곳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장 특이한 방식인데 일단 기간도 많이 들고 출제부터 평가까지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평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재가 뭐냐, 그 다음에 영재를 어떤 식으로 판별하느냐, 뭐 약간 개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잘 살펴보고, 이 다음에 주어지는 또 연수 과정 동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차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